그게 당연하다고요? 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에서는 99%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고 있는 한 아르헨티나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지하철역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얕봤던 아시아 국가가 실은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요. 제 자존심과 함께 평생 동안 제가 믿어온 서구 문명의 우월성이라는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 에스메랄다 가르시아입니다. 45살이고 라틴 아메리카 도시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지하철이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르헨티나인으로서의 자부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유럽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 유럽적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할아버지는 열렬한 애국자셨어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도시를 탐험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위대함을 가르치셨죠. 지하철 D선을 타고 도시 여행을 할 때면 할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시아, 우리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을 건설한 나라란다. 1913년에 첫 노선이 개통되었지. 심지어 도쿄나 마드리드보다도 먼저였단다. 우리가 이 대륙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는 증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 지하철의 오래된 나무 의자와 클래식한 역사, 디자인을 볼 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마드리드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우리 지하철은 특별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님들은 우리는 유럽 이민자들의 후손이라며 다른 남미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의 차이점을 강조했죠. 저는 이런 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교수가 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서구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강의했어요. 특히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술은 발전했어도 창의성, 인문학적 깊이는 부족하다고 평가를 내렸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것이 제 진심이었어요. 더 부끄러운 것은 저는 이런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 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은 할아버지의 자랑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D선을 타고 대학으로 출근하는 일은 일종의 전투였어요. 지연은 일상이고 오래된 차량은 종종 고장났죠.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시스템은 오히려 영혼이 없는 법이죠라는 말로 문제를 방어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효율성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혼란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3년 전 어느 날 저는 학회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들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차내는 사람들로 빽빽했고 누군가가 제 가방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조심하세요, 도둑이에요. 라고 소리쳐서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항상 경계하며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문제는 세계 모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합리화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시스템은 깨끗하고 정확할지 몰라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10년 전 딸 마리아가 5살 때 파리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에펠탑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역 입구에는 유모차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유모차를 접고 딸을 안은 채 무거운 유모차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땀범벅이었고 딸은 불편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유모차를 다시 펴기는 불가능했죠.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딸을 달래며 서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편함조차 진정한 유럽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르헨티나인으로서 저는 어떻게든 유럽의 우수성을 우리나라와 연결시키고 싶었죠. 파리도 이런데 아시아는 더 불편할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콜로세움으로 가는 지하철을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도착한 열차는 낙서로 가득했고 불쾌한 냄새가 났죠. 한 번은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져 약 30초 동안 완전한 암흑 속에 있었어요. 주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하철은 역사와 개성이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아시아? 기술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아마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사람들은 무례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런 편견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 대중교통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냄새나는 차량, 예의 없이 밀치는 승객들, 알아볼 수 없는 표지판들. 서양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장면들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죠. 심지어 한국에 오기 전 동료 교수들에게 아시아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더라며 마치 전문가처럼 조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었는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시아라는 다양한 대륙을 하나의 획일화된 이미지로 생각했던 제 무지함이 이제야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초청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도시문화와 대중교통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논문을 발표할 기회였기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미래적인 디자인, 완벽하게 정돈된 시설 공항 내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입국 절차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이건 그냥 공항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내 안내 표지판은 모두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응대가 가능했어요. 짐을 찾는 동안에도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때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편견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서울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프론트에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를 꺼내 상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특정 역의 매표소에서만 카드를 살 수 있거든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교통카드 코너가 있었습니다. 점원의 도움으로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컨퍼런스 첫날 서울대 사회학과의 박진수 조교가 저를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플랫폼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전자 안내판이었습니다. 다음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설마 정확히 2분 후에 오겠어? 의심하며 기다렸는데 정말로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10분이나 20분 지연되는 것이 일상인데. 가르시아 교수님, 이 열차는 무인 운전이에요. 박 조교가 제게 알려주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관사가 없다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한 거죠. 도착하기 전 음악 소리도 신기했어요. 음악 소리로 열차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었죠.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어요. 차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선반에는 심지어 책들이 꽂혀 있었죠. 지하철에 책이라니.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젊은이도 없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탑승하자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즉시 모두 일어났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고 노인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요. 교통약자석을 따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같은 행동을 당연하게 하는 걸까?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가는 길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청년이 혼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역무원이 즉시 다가와 휠체어 리프트를 준비해 주었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죠. 아르헨티나의 오래된 지하철역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 불가능한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철학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퍼런스 이틀째, 다른 교수님들과 저는 저녁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은 박조교의 집이었습니다. 박조교의 아내분께서 저를 보더니 멀리서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는데 식당도 좋지만 진짜 한국의 맛은 가정식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라며 정성스레 차린 한식을 내놓으셨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를 위해 손수 가정식을 만들다니요. 불고기와 각종 나물, 된장찌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교수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박조교 아내분이 나이도 젊은데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며 칭찬하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조심히 다루며 음식을 맛보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특히 달달한 불고기가 좀 특이하긴 한데 밥과 같이 먹으니 계속 먹어지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드신다니 부럽네요. 그런데 이렇게 반찬이 많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질문에 서울대 환경사회학과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님, 한국은 전국적으로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일반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두 분리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모든 시민들이 따라할 수 있나요? 김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에선 분리수거를 안 하면 옆집 아줌마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누구 집 쓰레기인지 찾아낸답니다. 그건 세금보다 무서운 사회적 압박이죠.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땐 벌금이 부과돼요. 외국인은 특히 더 벌금이 세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박조교의 아내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하는데 무게에 따라 비용이 부과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이렇게 잘 통합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네요. 식사 후 박조교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며 분리수거장을 보여주었어요. 철저하게 구분된 쓰레기통과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비원이나 감시 카메라가 없는데도 모든 주민들이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르헨티나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일부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콘퍼런스 셋째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지하철 내부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5G가 된다고? 설마 터널 지나면 끊김이 있겠지. 저는 터널 지날 때마다 와이파이가 되는지, 실험이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핸드폰을 올렸다 내렸다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어요. 옆자리의 한국인은 마치 제가 불을 처음 본 원시인이라도 된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연결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죠. 지하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침 제가 내려야 할 곳이었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플랫폼에 내려선 순간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이백. 저도 모르게 영어로 외쳤지만 이미 지하철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봤을 때 제 가방은 그대로 좌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중요한 연구 자료와 노트북이 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사진이 담긴 지갑이 있었죠. 그 사진은 제게 소중한 행운의 부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과 낯선 나라에서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쁘게 가고 있었고 저는 영무원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다가와서 절 도와주려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영어로 물어왔어요. 제 가방이 지하철에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영무원실에 데려다 주었고 영무원은 친절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즉시 분실물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열차 번호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다음 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님, 걱정 마세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영무원의 확신에 찬 말이 의아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였다면 운이 좋으면 찾을 수도 있겠죠 라는 정도였을 텐데요. 어머니 사진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2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음 역에서 제 가방을 찾았다는 거였죠. 영무원이 직접 가져다 주셨고 가방의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연구자료, 그리고 어머니 사진까지요.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무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에서는 분실물의 99%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분실물의 99%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니.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거의 영원한 작별인데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공윤리의 차이라는 것을요. 그때서야 저를 데려다 준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녀는 없었습니다. 천사였나? 저는 파노라마처럼 한국인들의 친절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외국인을 대접하려는 박조교 아내분의 따뜻한 관심,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무 데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푼 한 시민, 게다가 분실물까지 찾다니. 그것도 20분 만에. 그것도 외국에서.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드는 순간이었죠. 콘퍼런스 마지막 날 송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였다면 이미 안전 문제로 택시를 불러야 할 시간이었죠.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늦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수님 한 분이 물으셨어요. 호텔까지 어떻게 가실 건가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지하철이 아직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의 지하철을 계속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죠. 마지막 열차는 자정 너머까지 있어요.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정말로 밤 11시 30분, 저는 지하철을 탔고 정확히 시간표대로 열차가 도착했어요. 놀라운 건 늦은 시간임에도 역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였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밤에 여성이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으며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녔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무인 결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점원 없이 고객들이 스스로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하고 있었죠. 아르헨티나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경험이 제 마음속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어요. 한국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활용하는 철학. 이 모든 것이 제가 선진적이라고 여겼던 서구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문화적 우월성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기로 한 거예요. 강단에 서자 200명의 학생들이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분석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목이 메었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왔습니다.
문화적 우월성은 역사의 길이나 예술적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 지하철에서 배웠습니다. 잠시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평소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교수가 갑자기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르시아 교수님, 농담이시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 시간 동안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운행, 청결함, 접근성, 안전, 분실물 처리 시스템. 무엇보다 시민들의 질서와 배려 문화까지. 제가 말을 마칠 때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열등한 문화를 가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학문적 태도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공공성과 도시 문화의 비교 연구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놀랍게도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제 솔직한 경험과 인정에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가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래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면 혼잡하고 지연되는 현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우리는 남미 최초로 지하철을 도입한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아직도 사람을 위한 교통을 만들지 못했구나. 지난달 저는 용기를 내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통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우리 도시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놀랍게도 교통부 장관이 직접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이 보고서가 또 다른 학술적 비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당신의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장관은 저를 도시교통자문위원회에 초대했고 지금 우리는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서울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강의실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유럽의 후손이므로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선진 문화는 역사의 길이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저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전환점이었어요. 가끔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야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 여교수의 부서진 자존심이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가치가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문명의 척도는 화려한 건물이나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그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99%의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신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